1969년에 다만스키 섬에서 비밀병기가 사용된 사건은 새로운 고성능 무기를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큰 규모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었다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스키 섬 사건의 역사. 이 사건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중국과 소련 사이에 이념적인 갈등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실제로는 이건 오래전부터 이어진 영토 문제였지만 당시 상황은 매우 특이하고도 기묘하게 전개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소련이 다투고 있던 쟁점이 바로 어느 쪽의 공산주의가 더 우월하고 정당한가라는 점이었기 때문이죠. 그전까지만 해도 두 나라 국민은 서로의 우호관계를 칭송하며 모스크바, 베이징 두 나라 국민은 함께 나아간다 하고 다 함께 노래를 부를 정도였는데 1960년대 초반부터는 서로를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의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어서 중국은 이념 갈등을 구실 삼아 아무르강 지류인 우수리강을 따라 그려진 국경선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중국과 소련 사이의 조약에 따르면 이 지역의 국경은 중국 쪽 강둑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최소한 강의 중앙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다시 긋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만스키 섬은 중국 영토로 편입되게 되는 셈이죠. 이처럼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경계선 분쟁 같아 보이던 다만스키 섬의 귀속 문제가 양국 사이의 전략적 대립과 얽히면서 중대한 쟁점으로 비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다만스키 섬 자체는 경제적인 가치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섬은 중국 본토 해안에서 폭 약 200m의 얕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면적도 1제곱킬로미터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었고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거의 완전히 물에 잠기곤 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 섬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연해주 포자르스키 구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중국 당국이 은근히 조장하던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본격적인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국경 침범이 시작됩니다. 섬 주변에 불법으로 가축을 방목하던 중국 농민들은 어느 순간 홍위병으로 위장한 중국군 병사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 마오쩌둥 어록을 흔들며 대규모로 소련 국경 경비대 앞에 몰려들어 소련 측이 무력을 사용하도록 도발했던 겁니다. 이런 가짜 홍위병들의 도발이 반복되는 가운데 중국군 국경초소 인근의 다만스키 섬 맞은편 지역에는 이미 대규모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보병 대대급이었고 박격포 부대와 포병 부대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중국군이 대거 배치된 상황에서 소련군 사령부는 매우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스키 섬을 방어하던 제57 국경경비대 주력 부대와 장갑 차량을 군사훈련 참가를 이유로 국경에서 5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버린 것이죠. 그 결과 1969년 2월 말 시점에서 섬에 가장 가까운 전초기지에는 고작 30명 남짓의 국경경비대원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하게도 중국군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1969년 3월 1일 대규모 보병부대가 소련 국경경비대에게 들키지 않은 채 섬 서쪽 고지대를 선점했습니다. 소련 국경경비대가 이 사실을 알아차린 건 그 바로 다음 날이었죠. 게다가 참호 속에 숨어있던 보병대대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한 채 국경을 넘어온 중국 병사는 고작 18명 정도로만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침입자에 대응하기 위해 스트렐니코프 상급 중위가 이끄는 작은 부대가 출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황의 심각성을 소련군 지휘부가 제대로 인식한 건 스트렐니코프의 부대는 물론 증원 병력으로 파견된 바반스키 하사관의 부대까지 사실상 전멸한 뒤였습니다. 결국 병력을 충분히 증강한 뒤에야 3월 2일 저녁쯤에서야 중국군을 섬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교전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고 양측 모두 원래의 진지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 비교적 소규모 전투 이후 중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날카롭지만 실속 없는 외교 문서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이 분쟁이 끝나기는커녕 앞으로 더 격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실제로 중국과 소련 양측 모두 다만스키 섬 주변 지역에 추가 병력을 계속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쪽은 중국이었죠. 3월 14일까지 중국은 약 5,000명 규모의 제24 보병연대를 국경지대로 이동시켰고 장거리 포병 중대 수십 개와 박격포 부대, 전차 소대까지 배치했습니다. 전력을 합산하면 거의 보병사단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가 동원된 셈입니다. 전투는 3월 14일에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도 섬을 점령하려는 소규모 중국 보병부대와 소련 국경경비대 사이의 총격전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군은 결국 후퇴했지만 이건 본격적인 전투라기보단 일종의 정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15일 중국군은 포병 지원을 받으며 다시 섬을 공격해왔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에 밀린 소련 국경경비대는 후퇴했고 반격을 위해 투입된 최신의 전차 T-62조차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이 T-62 전차 관련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후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당시 T-62 전차는 막 실전 배치된 신형 장비였고 그 구조는 철저히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가 파괴된 채로 적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자 소련군 지휘부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밀무기였던 다연장 로켓포 BM-21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BM-21 연료 기화탄. BM-21는 1960년대 소련에서 차세대 다연장 로켓포로 개발되어 1963년부터 소련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 무기를 중요한 전력이라고 여긴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 BM-21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카츄샤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BM-13의 후속 기종이었는데요. 물론 카츄샤와 비교하면 그라드는 마치 완벽한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카츄샤의 사거리가 최대 8km였던 데 반해 BM-21은 20km를 훌쩍 넘는 거리까지 공격할 수 있었죠. 또한 카츄샤는 한 번에 16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지만 그라드는 약 20초 만에 무려 40발의 로켓탄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BM-21은 최신 기술 덕분에 보다 정밀한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그만큼 공격 효과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카츄샤는 명중률이 낮았기 때문에 다량의 로켓을 한꺼번에 쏴야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그라드는 한 기나 두 기만으로도 제한된 구역의 특정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스키 섬 전투에서 BM-21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이견이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료 기화탄이 실제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의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형태의 연료 기화탄은 1969년 당시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연료 기화탄은 액체 연료 혼합물을 에어로졸 형태로 공중에 분사해 폭발시키는 방식인데 다만스키 섬에서는 그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또 다른 유형의 연료 기화 무기가 쓰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1969년에 연료 기화탄이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현대의 군사 전문가들이 다만스키 섬 폭격 이후의 피해 기록을 살펴본 뒤 떠올린 추정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섬에 있던 모든 식생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무기들과 함께 말 그대로 지표면에서 흔적 없이 쓸려나가 지옥불 같은 불기둥 속에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스키 섬 사건의 종결. 실제로 다연장 로켓포 BM-21의 사용은 다만스키 섬을 둘러싼 국지전은 물론 중소간 전체 분쟁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가 약 9km 떨어진 지점에서 섬을 향해 포격을 가하는 동시에 제378 포병연대 소속의 여러 곡사포 중대들이 발사한 152mm 포탄이 이 작은 섬 위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포격이 끝난 뒤 대규모 군사작전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전쟁을 치르기에는 명백히 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양측 모두 본격적인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분쟁이 곧바로 수그러든 건 아니었습니다. 소련 국경경비대의 기록에 따르면 5월에서 9월 사이에만
다만스키 섬 인근에서 국경 침범자들을 향해 발포해야 했던 사건이 무려 3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후 결국 양국은 평화 협상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회담을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기 위해 소련군 사령부는 1969년 9월 11일기에 모든 발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튿날인 1969년 9월 11일 베이징 공항에서 코시긴과 저우언라이가 회담을 갖게 됩니다. 양측은 긴장 완화, 협상 재개, 대사 교환에 합의했지만 군대는 여전히 각자가 점령한 위치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69년 다만스키 섬 주변에서 벌어진 중소 국경 분쟁은 과학기술이 군사작전의 성패를 좌우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당시 소련이 이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병력이나 전통적인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최신 무기를 투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극비였던 이 무기 덕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1991년에 국경협정이 체결됐을 때 모스크바는 다만스키 섬을 중국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현재 이 섬은 전보다오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분쟁에서 소련이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